우리가 다들 걱정이 많던데 참 이런 걱정을 해야 하다니 서글프네요. 정부는 왜 이렇게 나올까요? 안정화는 꼭 오겠죠. 핵심은 간단해요. 나 있을 때 터지면 안 되니까. 이게 핵심이죠. 이거는 바로 전에 뭐 문정부도 마찬가지였고, 뭐 그 전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나 때만 잘하면 된다. 나 때만 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면 된다. 그러니까 나 때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수치가 올라가도록 보이게 만드는 거. 쉽게 이야기를 해서요, 소득이 늘어나서 자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이 안 늘어나더라도 자산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소비가 늘어요. 그리고 반대로 자산이 급격히 빠지게 되면은 소비가 개박살이 난다. 그러니까 부동산 떨어진다 할 때마다 계속 만화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착륙을 시키려고. 사실은 경착륙을 하게 되면은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연착륙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요, 연착륙이 가능할 때가 있고 불가능할 때가 있죠. 근데 연착륙이 가능했던 시기는 어떤 때냐면은 거품이 끼더라도 천천히 꼈어요. 그럼 빠질 때도 천천히 빠지겠죠. 근데 급격히 꼈어요. 경상승했는데 경착륙은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로 천천히 올라가는 거는 천천히 계단 올라가서 내려올 때도 천천히 내려오는 거예요. 계단이 있으니까. 근데 경상승은 뭐예요? 이런 거 밟고서 달려와서 띠용 하고 뛴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허공답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죠. 경상승이 저런 식으로 됐던 거예요. 특히 코로나 터지고 나서. 문제는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심한 거. 심각한 이유는 당연히 전세 때문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전세, 자금, 대출 때문이다. 왜냐면 외국에서는 금리를 낮춘다 라고 하면은 매매가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금리를 낮추면은 매매가와 더불어 전세가도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것도 급하게 경착륙이 됐던 이유도요,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높게 상승을 했고, 이때 매매 전세, 이때 전세가 같이 올라갔었잖아요. 거의 전세 대란이라는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왔어요? 임대차 3법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을 많이 안 보신 거고, 전세 대란이란 말은 5월부터 나왔어요. 20년 5월. 그래서 그 전세 대란이 길게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은 굉장히 잘한 정책이에요. 전세 대란이 길게 갈 수는 없죠. 코로나가 10년, 20년 동안 경제를 갉아먹진 않을 거예요. 코로나란 병이 10년, 20년 갈 수는 있고, 뭐 영구적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라는 병으로 생겨나는 이 리스크, 코로나라는 질병 리스크가 10년, 2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침체시킬 만한 그 정도의 리스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어서 진정을 시킨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몇 년 안 있어서 이 유동성은 급격하게 회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그때야 경제활동이 떨어지면서, 코로나 때 돈을 풀었는데 그때는 왜 물가 안 올라갔어요? 그때는 경제활동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풀었는데 통화 승수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침체되지 않도록 돈을 풀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만든 거죠.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100만원만 풀었으면은 얘가 돌고 돌고 돌아서 3천만원 정도의 효과를 냈다. 승수가 한 30번 돌아서.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서 100만원을 푸니까 100만원의 효과밖에 못해요.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 비슷하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한 1000만원은 풀어줘야 되죠. 그럼 1000만원의 효과를 하면서 그래도 100만원까지 준 게 아니라 한 조금 줄어든 정도라서 이 정도 침체는 버틸만하다,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풀었던 것들이 이제 와서, 그때 풀었던 것을 회수를 안 했죠. 1000만원 풀고 1000만원 회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0만원 풀었던 것들이 이제 와서 3억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인플레이션을 유도를 한 거고, 인플레이션을 유도를 했는데 문제는 그 와중에 사람들의 소득이 그만큼 올랐느냐. 사람들의 소득은 그만큼 따라 오르지 못했죠. 왜? 승수가 안 돌아서 경기가 침체되니까 기업들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 유동성은 다 자산시장에만 몰리면서 자산 가격만 뻥튀기 시킨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방법으로는 양적 긴축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 논리대로의 방법이라면 금리 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중점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요 돈이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때 급격히 올랐던 부분이 급격히 빠진 이유는 전세도 폭등하고 매매도 폭등했으니까. 금리가 내려갔을 때, 코로나 때. 그러니까 지금 떨어질 때 전세가 폭락하고 매매가 폭락하면서 급격히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경착륙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럼 경착륙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주자를 굉장히 많이 푼 거죠. 그리고 특히 핵심적으로 전세가 안 떨어지도록 전세부터 막은 거고, 금리를 억지로 낮춰가지고. 근데 문제는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추세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안 잡혔죠. 그런데 금리도 누를 수 있는데 한계가 있죠. 그리고 전세 가격은 지금 전세 대출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대출을 줄이고 전세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비교를 하잖아요. 소득이 어느 정도 올랐고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더라도 1.75일 때보다 3.5인 지금이 왜 전세 가격이 더 높냐? 2018년보다. 이 부분만 보시더라도 전세 가격은 아직 덜 빠졌다는 게 충분히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뭐 금리 조금만 떨어뜨리면 전세 가격이 다시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전에도 금리 조금 낮춘 정도는 전세 가격이 폭등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여러 개 그렇게 막 빚을 확확 늘릴 정도가 되지 않아요. 근데 금리가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내가 갑자기 이자를 175만 원을 내고 있는데 갑자기 50만 원만 내게 돼요. 그러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또 175만 원까지는 이자 낼 수 있을 여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전세를 확 올려버린 거고. 근데 지금 같은 저금리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는요,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풀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 이게 기본 논리였죠. 그래서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썼던 방법이죠. 그래서 미국의 대차 대조표를 보시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자마자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풉니다. 이걸 통해서 안정을 시켰어요. 다만 그런 와중에도 승수는 확 줄어들고 주택에서 여러 가지 붕괴가 일어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졌고, 또 한 가지는 바젤3가 적용이 되면서 사람들이 대출을 늘릴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잡힌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와중에 대출을 풀어주고 있었고, 근데 주택담보대출을 풀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전세대출을 풀어버린 거고.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렇게 하고 나서 일본이 따라했죠. 일본이 따라하는데 미국이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환율 조작국, 일본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아베노믹스로 2012년부터. 그러면은 미국이 너 환율 조작국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게 지들이 먼저 그랬거든. 지들이 2008년에 먼저 풀었거든. 그러니까 일본이 막 그렇게 풀더라도 뭐 아예 중국같이 적이면은 어떻게 하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냅둔 거죠. 봐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자,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신음하고 있죠. 이번에 코로나 때도 똑같은 방법을 썼는데 더 위험하니까 더 많은 돈을 풀면 될 것이다 했다가 그 부작용을 이번에 처음 겪어보죠. 그 다음에 일본 상황 어때요? 일본 아베노믹스 한 다음에 망하는 지표 없이 근근히 유지되고 있는데 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생기지 않아요.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금리도 똑바로 못 올리고 있잖아요. 그 폐해들이 지금 막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아, 이렇게 금리 인하를 급격히 했다가 뭐 터지기도 전인데 미리 금리 인하 이렇게 하고 돈 엄청나게 풀었다가는 대피 보겠구나, 또 그러면 안 되겠구나. 지금 나중에 물가는 금리 올리면 빨리 잡힐 줄 알았는데 안 잡히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시행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현대화폐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제대로 통할지 한번 시험을 해본 건데, 코로나 터진 김에. 그런데 그게 완전히 잘못된 이론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인플레이션이 강력해지니까 역대급으로 금리를 빨리 올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요, 앞으로 적어도 올해까지는 미국에서는 계속 긴축을 할 겁니다. 근데 올해 2% 안 나오면은 내년에도 긴축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국이 0.25였죠. 0.25에서 최종금리 6%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죠. 6%까지 올린 다음에 아, 이제 물가 잡혔다 하면 다시 0.25까지 내릴까요?
경제 위기가 터져도 그렇게까지 내리긴 쉽지 않습니다. 많이 내려야 3 정도겠죠. 그러면 3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3.5예요? 3이면 낮은 금리예요? 당시에 1.75였어요? 금리 올려봤자 그때보다 높은 금리죠. 근데 어째서 지금보다 집값이 더 튀고 전세가가 더 튈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말이 되냐? 그리고 그런 부분 생각하셔야 돼요. 정부가 규제를 풀어도 안 통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규제를 푼 것은 거의 안 통했는데 뭐부터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핵심적으로 통하는 건 특례 보금자리 이론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은행 금리를 억제한 게 효과를 많이 봤죠. 그러니까 금리만 내리면 집값이 다시 올라갈 것이다. 금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금리 내린 건요, 그 전부터 계속 내렸어요. 그 전부터 올라가면 정부에서 계속 눌렀죠. 근데 그때마다 집값이 튀든가요? 금리만 내리면 집값이 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핵심은 DSR이고 특례 보금자리론이 DSR을 피해갔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DSR을 풀지 않는 이상은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금리가 그렇게 낮을 때도 DSR이 50%가 넘어갔고, 근데 DSR 규제는 4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 부동산 시장은 투기 수요들이 지배하던 시장도 있지만 결국에는 부동산이라는 거, 특히 우리나라는 주택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실수요가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가 적정 가격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금리만큼 중요한 게 한도다. 그래서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을 때도 금리만 조인 게 아니라 당시에 대출 총량 규제를 했죠. 그러면서 잡히기 시작하니까 심리가 바뀌었고, 심리가 바뀌면서 투기 수요들이 빠지니까 금리 올라가는 것들이 그대로 실수요한테 반영이 되면서 집값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회하고 있는 거예요,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근데 특례 보금자리론 길어봤자 올해까지.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이마저도 정부에서 돈을 무제한 풀 수는 없어요.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있죠. 그게 끝나면은 사실상 끝이고, 저렇게까지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풀고 직접적으로 그 DSR 규제를 우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일까? 하락폭이 줄었네?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저거 끝나면은 또 뭉쳐놨던 원기업들이 또 터지기 시작하는 거고,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정상화 안 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왜 정부가 이렇게 나오느냐? 간단하죠. 폭락 막으려고. 폭락하면 욕먹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그래도 안정화는 꼭 오겠죠? 이거는 한은에서도 그러고 원희룡 장관도 그러죠. 한은에서도 무슨 바닥이냐, 그 밑에 지하 더 있다. 원희룡 장관도 바닥이냐, 바닥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 있죠. 그게 지금쯤이면 바닥 찍었다,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죠.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통계를 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례 보금자리론 50% 가까이 소진됐으면요, 그러면 상반기 내에는 다 소진이 된다는 소리죠. 저런 식으로 막 장난질 치고. 그 소진되면 어떡할 거예요? 돈 나올 구석이 없는데? DSR에 막혀서? 그럼 갭투기밖에 방법이 없는데, 갭투기 하기에는 지금 보세요. 송파구 뭐 반등했다 이런 이야기 뜨죠. 근데 전세가가 어때요? 전세가가 안 뒤집어지고 있어요. 정부에서 금리를 눌러도 전세 대출은 줄어들고 있고 전세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다 싼 전세만 들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특례 보금자리론을 계속 정부에서 돈 풀어서 하면은 물가도 안 잡히고요. 물가 안 잡히면 사람들 여력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DSR을 아예 폐지하듯이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신뢰도도 굉장히 떨어진다. 은행권도 굉장히 부실해지고, 이미 부실해요. 우리나라 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따져보면요,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데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년에 반등한다, 왜 내년 반등하니까 올해 사라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내년까지도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왜? 건설사들이 분양이 잘 될 때 21년에 시작했는데 21년에 분양하는 것들이 입주 때까지는 버텨야지 건설사들도 안 죽고 살아나요. 부동산 광고가 광고 치면은 10% 차지한다고 그랬죠. 굉장히 많은 광고 수익을 올리는 용도죠. 그럼 건설사들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21년 터지고 22년에는 건설사들이 막 짓지 않았어요. 원래 글로벌 금융이 터져도 공급이 확 줄었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계획했던 것들이 소화가 되도록 만들려면은 올해까지는 이런 장난질을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근데 이거 끝나면은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상화가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